한 아파트 단지가 도시 하나를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학교, 병원, 시장, 공장까지 품은 하나의 완결된 도시, 바로 중국 내륙 구이저우성 구이양시의 화과원 아파트입니다. 부동산 광풍의 한복판에서 태어난 이 콘크리트 괴물 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 50만 명이 한 울타리에 갇혀 살아가고 있죠. 초고층 건물 수백 동이 빼곡하게 하늘을 찌르는 풍경은 압도적이지만 그 화려한 외벽 안쪽으로 들어서면 저층에는 한여름에도 해가 닿지 않고 바람길이 막혀 매캐한 공기가 골목에 고여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주거 단지가 왜 세계 최악의 수직 슬럼으로 무너져 내렸을까요? 빛과 욕망이 콘크리트로 굳어버린 이 거대한 실패의 구조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화과원이 어떻게 탄생했고 50만 명의 일상이 왜 무너졌으며 이것이 헝다 파산과 중국 부동산 대붕괴와 어떻게 맞물리는지까지 한 편에 모두 담았습니다. 뉴스 기사 10개를 읽어도 잡히지 않던 퍼즐이 이 영상 하나로 완성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중국 부동산 위기의 전체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화과원의 정식 명칭은 화과원 제3기 프로젝트입니다. 구이양시 남명구 일대에 자리 잡은 이 단지는 2010년대 중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됐죠. 규모부터 상식을 뒤엎습니다. 20층에서 50층에 이르는 초고층 아파트가 300동 넘게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전체 인구가 약 53만 명인데 그 주민 전원을 아파트 단지 하나에 집어넣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강남구 면적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땅 위에 말입니다. 이 단지가 태어난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도시화 정책이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은 농촌 인구를 도시로 대거 이동시키는 신형 도시화 전략을 밀어붙였죠. 구이양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산악지형이 대부분인 구이저우성에서 평지는 금값이었고 좁은 땅에 최대한 많은 인구를 수용하려면 건물을 하늘 위로 쌓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 논리는 단순했죠. 한 채라도 더 짓고 한 가구라도 더 밀어 넣으면 개발업자의 수익은 그만큼 불어났으니까요. 일부 동에는 남향 고층 조망권을 내세운 고가 라인업까지 갖춰 겉모습만은 번듯했지만 단지의 본질은 달랐습니다.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 사람을 채워 넣을 곳으로 설계된 겁니다. 그 설계의 첫 번째 결함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 거리, 이른바 동간거리가 화과원의 비극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라면 동간거리를 최소 건물 높이의 절반 이상으로 확보하죠. 50층 건물이라면 최소 7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저층에도 햇빛이 닿습니다. 화과원의 동간거리는 고작 15m 안팎입니다. 양팔을 벌린 어른 10명이 나란히 서면 꽉 차는 폭이죠. 50층짜리 콘크리트 벽 2개가 15m 간격으로 마주보고 있으니 저층 주민에게 직사광선은 평생 한 번도 들어오지 않는 사치가 됩니다. 한여름 한낮에도 1층부터 10층 사이는 영구적인 그늘 속에 잠겨 있죠. 겨울이면 상황은 더 가혹해집니다. 해가 낮게 뜨는 계절에는 20층 아래로 빛 한 줄기 내려오지 않아 난방을 풀가동해도 한기가 벽을 타고 스며드는 겁니다. 빛만 차단된 게 아닙니다. 바람길도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건물들이 공기순환을 차단하니 맑은 날에도 단지 내부에는 매캐한 연기와 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여있죠. 자동차 배기가스, 조리연기, 생활악취가 건물 사이 좁은 틈에 갇혀 하루 종일 떠돕니다. 주민들이 창문을 열어도 환기가 되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하늘을 가린 대가는 공기의 질까지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어둡고 탁한 공간 아래에는 빛 대신 생존을 택한 사람들의 지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지상으로 나가면 볼 것도 살 것도 없습니다. 편의점, 이발소, 식당 같은 생활 점포들은 건물 지하에 몰려 있죠. 해가 닿지 않는 지하 통로를 따라 작은 가게들이 미로처럼 이어지고 지상보다 지하가 더 북적이는 기이한 풍경이 벌어집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화과원이 들어선 자리에는 원래 구이양시 외곽의 낡은 판자촌과 농가 밀집 지역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 대규모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원주민들은 시세에 한참 못 미치는 보상금을 쥐어지고 쫓겨났죠. 판자촌은 사라졌지만 빈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태만 수평에서 수직으로 바뀌었을 뿐인 겁니다. 화과원의 주요 거주자는 농민공, 즉 농촌 출신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구이양 시내 공장과
건설 현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도시에서 가장 싼 이곳을 찾아온 사람들이죠. 매일 아침 수만 명이 동시에 출근 전쟁을 벌이는데 1층 로비에 설치된 지문 인식 보안 게이트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섭니다. 통과에만 수십 분이 걸리는 날도 허다하죠. 한국의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 가령 세종시나 판교 신도시가 주민 편의 시설과 교통망을 동시에 설계한 것과 달리 화과원은 오로지 세대수를 극대화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슬럼은 허물어졌지만 슬럼의 밀도와 어둠은 고스란히 지하로 내려앉은 겁니다. 이 지하에서 올라오면 기다리는 건 또 다른 전쟁입니다. 50층짜리 건물에 수백 가구가 살고 엘리베이터는 두세 대뿐입니다. 서울 출퇴근 시간 지하철 2호선의 혼잡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밀도가 엘리베이터 한 칸 안에서 매일 아침 재현됩니다. 출근 시간이면 로비에 주리복도까지 이어지고 40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데 30분 넘게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죠. 문제는 기다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화과원 단지 내 관리비, 체납 관련 소송만 300건이 넘게 누적되어 있습니다. 관리비가 거치지 않으니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는 뒷전이 되고 고장은 일상이 됩니다. 한 건물에서는 술에 취한 입주민이 엘리베이터 조작반을 부숴 수백 가구가 며칠 동안 계단으로 오르내려야 했죠. 50층을 걸어 올라간다는 건 젊은 성인에게도 고된 일인데 노인이나 장애인에게는 사실상 감금이나 다름없습니다. 구조적 무법 상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가구를 쪼개 두세 가구로 불법 임대하는 관행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죠. 설계 용량을 훨씬 초과한 인구가 건물에 몰리면서 수도관은 수압 부족으로 고층에 물이 올라가지 못하고 배수관은 역류를 일으킵니다. 전기 용량 초과로 정전이 반복되고 복도에는 불법 증축한 빨래 건조대와 짐더미가 비상구를 막고 있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통로조차 확보되지 않은 동이 상당수입니다. 화재라도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시스템이 무너진 건물 안에서 사람들은 자력으로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라장 한복판에 뜻밖의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화과원 전체가 균일한 빈민주거 단지는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한 고가 라인업, 그 실체가 여기 있죠. 단지 중심부에는 남향 고층, 넓은 평수, 조망권이 확보된 프리미엄 동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가장 비싼 매물은 한화 수십억 원대의 가격표가 붙어 있죠. 같은 울타리 안에 월세 25만 원짜리 농민공 원룸과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가 공존하는 겁니다. 이 기형적인 가격 스펙트럼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본질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집은 주거 수단이 아니라 투기 자산이었고 가격은 실수요가 아니라 기대 심리가 결정했죠. 그런데 프리미엄 동이 위치한 단지 중심 상권을 걸어보면 현실이 드러납니다. 메인 상가 건물의 점포 10곳 중 7이 셔터를 내린 채 비어 있습니다. 간판만 걸어놓고 실제로 영업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죠. 50만 명이 사는 단지에서 왜 장사가 안 되는 걸까요? 답은 거주자들의 소득 구조에 있습니다. 화과원 주민 대다수는 농민공이거나 저소득 서비스업 종사자입니다. 월급의 상당 부분이 월세와 생활비로 빠져나가고 소비 여력은 바닥이죠. 소비가 죽으니 자영업자가 버틸 수 없고 상가가 비면 건물 가치가 떨어지고 건물 가치가 떨어지면 관리비 수입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바로 아래 텅 빈 상가의 풍경은 중국 내수 경제의 처참한 성적표인 겁니다. 이 성적표의 빨간 줄은 화과원 한 곳에만 그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화과원은 그나마 완공이라도 된 경우입니다. 중국 전역에는 짓담한 채로 방치된 아파트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중국어로 란웨이러우, 즉 미완공 건물이라 불리는 콘크리트 흉물들이 내륙 소도시부터 해안 대도시까지 유령처럼 서 있죠. 이 참극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선분양제입니다. 중국에서는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 심지어 골조조차 올라가지 않은 단계에서 분양 대금을 전액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돈을 먼저 받고 집을 나중에 짓는 구조이니 짓지 않아도 수익이 생기는 셈이죠. 이 시스템의 끝판왕이 헝다그룹이었습니다. 한때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였던 헝다는 선분양 대금으로 다음 사업의 땅을 사고 그 땅을 담보로 다시 빚을 내는 자전거 조업을 수십 년간 반복했습니다. 2021년 말 헝다의 총부채가 공식 발표되었을 때 세계가 경악했죠. 한화 약 440조 원,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돈을 받고도 집을 짓지 않은 물량이 전국에 수백만 채 쏟아져 나왔고 분양 대금을 낸 시민들은 껍데기뿐인 콘크리트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헝다 하나가 넘어지자 도미노가 시작됐죠. 업계 2위급이던 비구이안마저
2023년 달러화 채권 이자를 갚지 못해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화과원이라는 완성된 기형아와 란웨이러우라는 미완성 흉물은 같은 뿌리, 바로 선분양이라는 사기 구조에서 자란 쌍둥이인 겁니다. 50만 명이 사는 도시에 아이들이 뛰어놀 놀이터가 몇 개나 될까요? 화과원의 대답은 처참합니다. 단지 설계도에는 녹지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실제 건설 과정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공간은 가장 먼저 삭감됐습니다. 아이들은 주차장 사이 빈틈이나 상가 앞 콘크리트 바닥에서 놀고 노인들은 앉아 쉴 벤치 하나 없어 건물 입구 계단에 걸터 앉아 하루를 보내죠. 산책로도 운동시설도 주민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커뮤니티 공간도 없습니다. 이 단지가 지워버린 건 편의 시설만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가능성 자체를 지워버린 겁니다. 같은 동에 살면서도 이웃의 얼굴을 모르고 층간소음과 불법 개조 때문에 서로를 적대하며 관리비, 분쟁은 법정으로 이어지죠. 집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관계를 파괴하는 도구가 된 겁니다. 도시 사회학자들은 화과원을 실패한 사회실험이라 부릅니다. 주거의 본질은 단순히 비바람을 막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인간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이웃과 연결되며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죠. 화과원은 그 모든 조건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오직 면적당 세대수라는 숫자만 극대화한 결과물입니다. 숫자는 채워졌지만 삶은 비어버렸습니다. 그 빈자리를 들여다보면 화과원이 단지 하나의 아파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토지를 팔아 재정을 채우는 지방정부, 선분양 대금으로 다음 빚을 돌려막는 개발업체, 집값 상승만을 믿고 전 재산을 쏟아부은 가게. 이 세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동안에는 기적처럼 보였지만 한 톱니가 멈추자 시스템 전체가 멈춰버렸습니다. 빛이 닿지 않는 저층의 어둠, 지하 통로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하루, 텅 빈 상가와 멈춰선 엘리베이터. 화과원의 풍경 하나하나가 빚잔치 경제의 잔해입니다. 그리고 이 잔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헝다와 비구이안이 무너진 뒤에도 중국 부동산 시장의 하락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국 주요 도시 신규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방 소도시일수록 낙폭은 더 깊죠. 완공된 단지조차 유지가 불가능한데 짓담한 란웨이러우 수천만 채는 철거 비용조차 감당할 주체가 없습니다. 사람을 부품처럼 적재하고 빚을 벽돌처럼 쌓아 올린 중국식 성장 모델의 결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화과원은 그 모델의 축소판이자 거품이 꺼져가는 중국 경제의 묘비인 셈이죠. 다음 화과원은 중국 어디에서 태어나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